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고민은 생존이고요. 처음에는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쓸까? 그 다음에는 이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투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한 100명 정도가 될 때부터는 이제 조직 문화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우한 형제들은 음식을 기반으로 한 푸드테크 회사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로봇 쪽으로 해서 기술과 푸드가 접점되는 그 영역에서 혁신을 좀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본의 아니게 외부에 많이 알려진 우리 회사에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식.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신내림이 와서 쓴 게 아니고요. 몇몇 분들의 경영의 구루들이 쓴 책들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말들을 우리스럽게 바꾸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짐 콜린슨, 굿 투 그레이트,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고요. 하나는 피터 트러거, 짐 콜린슨이 얘기하신 게 이제 규율이에요. 정말 위대한 기업들은 수많은 인터뷰 기사를 살펴봤더니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규율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지는 뭐 창의성,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규율을 가지고서 성실하게 계속 해나가는 것이 위대한 것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배움을 많이 얻게 됐고요. 피터 트러거의 이야기는 회사의 목적이 이익 창출에 있지 않고 고객 창출에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저한테도 충격적이었어요. 고객을 창출하면 이익은 따라오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먼저 이익을 어떻게 창출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사실 배달의 민족이 있기 전에는 고객들이 배달의 민족이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들고 나서는 니즈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전화해서 주문하는 게 이렇게 불편했었구나도 알게 된 거잖아요.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굿 투 그레이트 라는 책이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에 많이 녹여져 있거든요. 1000명 넘어가면서도 계속 변화해요. 언젠가 이게 끝판왕을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뭔가를 깨면은 그 다음에 또 있었고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회사를 이루신 분들하고 가서 좀 여러 가지 조언을 좀 여쭤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배민은 아직 작으니까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지만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고 많이 남아있구나. 저희가 100명이 됐을 때 저는 와 우리 회사 정말 크다라는 생각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나가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과거 9년 전에 비해서 큰 거지 이것도 10년 뒤에 또 누군가하고 또 인터뷰하다 보면은 저희 10년 차 때 그렇게 작았어요. 이제 해외 나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그때는 뭐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한국은 왜 이렇게 배달음식 시장이 잘 많이 커졌냐라고 하면은 조금 더 사회적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IMF 이후에 97년, 98년도 때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1억이나 2억 정도로 적절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치킨집이었고 그때부터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배달을 직접 해주는 전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홍보하고 상가책자 이런 걸로 했던 것 같고요. 배달의 민족은 2010년도에 창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단지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해왔고 지금은 1, 2인 가족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또 음식 시장이 또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경쟁사가 바로 결제를 먼저 했을 때 바로 결제 한 것처럼 하고 우리가 다 전화해가지고 사장님들한테 주문 넣어줬던 적이 있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는 성장이고 하나는 변화인 것 같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은 괴로움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월급도 더 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승진도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올해 10조를 벌어도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10조를 번다고 하면 내년에도 10조예요. 내후년에도 10조에 보면은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예요. 차라리 올해 1억을 벌고 내년에 2억을 벌고 내년 4억을 벌고 그러면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성장이라는 거는 기업이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끝이 어디인지는 저희도 모르지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사실 다른 것도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이것이 중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독하게 또 해나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현재까지 얻은 답들은 중간에 있는 그런 주체들과의 밸런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익을 추구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익을 보지 않으면 안 되고요.
고객, 주주, 직원들, 여러 가지 관계자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장님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두에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어떤 이득이 아니라 이 모든 주체들에게 골고루 어떤 이득을 밸런스 있게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저희가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좀 크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시기 중에 가장 좀 어려웠던 시기는 2015년도에 수수료 0%를 선언을 했었던 때인데요. 매출의 한 30% 이상 이제 없어지게 됐고,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를 했었고, 처음에 우리가 투자를 받았을 때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뭐 비즈니스기 때문에 저희가 잘 되려면 사장님들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어떨 때는 직원들의 이익을 좀 많이 높이다 보면은 또 투자자들의 이익이 줄어들거나 우리의 고객들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고객들의 이익만 또 너무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부분에 또 저희가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사장님들의 이익이 좀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좀 높이고 다른 것을 좀 낮췄다라고 지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장님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고요. 그게 이제 배민 아카데미일 수도 있고, 정산 주기를 좀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또 저희도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장님들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외식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폐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인터넷 IT 회사들의 이런 정보가 더 많이 모이게 되면은 잘 되는 데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배달의 민족을 잘 쓰시는 사장님들 더 잘 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리뷰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더 잘 되고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좀 소외되신 분들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배민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들은 많이 있죠. 저희도 시장에서 계속 배워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단체에서도 조사를 해서 나왔긴 하지만 사장님들이 배달의 민족을 쓰시고 나서 80%가 매출액이 상승하셨고 영업이익도 늘어났어요. 그럼 왜 그러냐 보면은, 원래부터 사장님들은 마케팅비, 광고비를 어딘가에 썼어야 되는데 그게 전단지나 상가책자였거든요. 그거 대비 훨씬 더 저렴하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얘기하면서 변화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심점을 잡아놓으면 되게 잘 될 것 같지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중심점이 계속 흔들리거든요. 계속 그 중심점을 다시 이쪽에다 맞춰야 돼, 다시 이쪽에다 맞춰야 돼 하면서 고개 타는 것처럼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내렸던 어떤 생각들이나 결론들이 지금은 정답이지만 5개월 뒤에 뭐 1년 뒤에는 또 틀린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늘 가정해 두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더 단기적인 과제에 좀 집중을 해서 나갔더라면은 지금은 약간 단기적인 과제 플러스 중장기 과제를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배가 커지면 배의 방향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바로 유턴을 할 수 있지만,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사실 돌리려도 몇 차선 뒤로 들어가서 한번 크게 돌려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한 80% 정도의 리소스를 가지고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하지만 한 20%는 3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계속 성장할지에 대해서 태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라던가 해외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고서 하고 있고요. 꼭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본에서 3년 뒤에 또 우리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정도의 느낌으로 가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년 전, 5년 전에 일본에 진출했을 때는 가장 어려웠던 상대가 사실은 편의점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배달 음식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데 일본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한번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마트라던가 롯데마트처럼 대형 마트 기반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고, 자동차를 가지고서 주말에 한번 일주일치 장을 보는 문화였다라면은, 일본은 동네 단위로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기보다는 그냥 퇴근하면서 가볍게 편의점에서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걸 가져다 먹었었고, 지금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빨리 냉동 식품들 있잖아요. 레트로트 식품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었어요. 일본을 가고 나서 저희가 좀 그때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보는 것과 이론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게 저희가 가장 크게 배웠던 거고요. 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지 못했다라는 게 저희로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단기 단위로 실적을 체크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구조로 투자자들과 이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짧게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 좀 있죠. 또 하나는 사업 분야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실제로 진행했던 팀원들, 구성원들이 약간 멘탈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 회사에서 실패에 대해서 용납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갖는다 하더라도 첫 실패였기 때문에 어떻게 케어해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멘탈 관리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고 있고요. 우리가 도전할 때 처음부터 우리의 도전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나가고 있죠. 일본 말고도 다양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베트남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한국인들과 정서도 가장 맞고 지난 1년 동안 배달음식 시장은 베트남에서 거의 한 700% 거의 한 7배 이상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한국에서 보면은 거의 한 5년 전, 6년 전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때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도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고 단기적인 문제는 가까운 미래는 부정적으로 장기적인 미래는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뭐 해외에서도 그다음에 로봇에서도 많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걸 생각되지만 당장 지금 어떤 성과를 급하게 찾거나 뭐 다음 분기 어떤 큰 성과를 이룬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씨를 뿌려놔야지 3년 뒤, 5년 뒤에 계속 또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을 앞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 발달이라던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10년이나 20년 뒤를이라고 생각하고서 우리 모두가 그냥 얘기를 해보면은 로봇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거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지만 그거를 많이 부족할 거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로봇을 지금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뺏어오거나 그렇게 급속하게 발전하지 못해요.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현장에 급속하게 적용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하고 있는 식당에서도 서빙은 로봇이 하지만 로봇이 뭘 만들지 못하고 치우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또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하고 로봇이 협업하면서 가는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배달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서빙 로봇이라던가 사장님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종업원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뺏는다라기보다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구하기도 어려운 종업원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재미있고 힘들어요. 먼저 힘든 부분은 생각보다 책임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들, 월급날 월급 제대로 줘야 되고요. 또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를 또 제가 답을 제시해야 될 때도 있고요. 재미있는 부분은 그래도 뭔가를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중심이 돼서 만들어 나갈 수 있구나에 대한 것들인데 영화에서 다 봤잖아요. 로봇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는 다 알고 있고 모두가 그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누군가 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 회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SF 영화, 만화에서 나왔던 것들을 우리 회사가 이걸 해나가는구나. 우리가 지금 변화를 정말 만들어 나가고 있고 사람들한테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정말 재밌죠. 그런 것 같아요.